벌써 5월이니까 하반기 전망을 슬슬 볼 때가 됐죠. 그런데 요즘에도 하반기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단기적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죠? 공급 정책이면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관련 단지들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즉 공급 정책이 뭘로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공급 정책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공급량을 늘린다. 사실 요거는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은 집을 막 늘리는 정책이냐? 아니죠. 요거는요 질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발해서 좀 더 신식화된 주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공급이 양적 공급이고 이는 공급이 순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에 공급된 거 보면은 15년간 재건축으로 공급된 게 2만 1,000호 정도였죠. 그 다음에 또 10년간 분석해 본 거에서 재개발로 공급된 거요? 10,000호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공급정책이냐? 이건 공급정책이 아니죠. 왜? 들어오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멸실이기 때문이죠. 멸실로 인해서 빠지는 게 많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2,000호짜리 재건축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1,400~1,500호 정도는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죠. 그렇다면 나오는 거 한 500~6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공공공급의 경우는 예를 들어 800호짜리 중규모 단지 하나 만들면 그냥 800호가 공급이에요. 그러면 2,000호짜리보다 800호가 공급이 많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즉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준다라는 것은 재건축 가격을 올리는 영향이 되고 이거는 2014년 12월에 시행된 부동산 3법에서 증명이 됐다. 근데 노후화된 단지들 너무 많고요. 얘네들 재건축해야 되고요. 30년이 엄청나게 노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들 이렇게 많은데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이유는 2014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기 때문이고 30년 만에 부수고 짓는 나라들 거의 없다. 이거 미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건축이 100개 중에서 한 70개가 됐다면 요즘에는 재건축이 한 200개 중에서 한 절반인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늘은 거예요.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때는 70% 해줬는데 지금 안전진단 강화해가지고 한 50%밖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적다라고 여론을 만드는데 공급량을 봐라 그럼. 인허가 물량을 보고 착공 물량을 봐라. 전 정부보다 적었나.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서. 이 부분을 보면 잘못된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구 분화는 이미 충분히 된 상황이죠. 10년 뒤에 보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감소한다. 그거보다 집을 살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사실 그냥 가능한 인구이고 보통은 집을 몇 살에서 사느냐? 그러면 한 20에서 한 25. 보통 이 정도부터 낮게 잡아도 15세에서 사진 않죠? 한 60세 정도. 보통 이 정도에서 많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여력을 만드는데 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다. 인구가 천천히 줄고 있는 것은 의료기술 발달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인구는 줄고 태어나는 인구는 더 줄었는데 감소되는 인구폭이 줄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적어 보일 뿐이지 막상 진짜로 돈 벌어서 생산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공급이 부족하냐? 공급은요 입주 들어오는 것만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신규 공급과 그 다음에 기존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입주량에서 나타나고요 기존 공급은 매물량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입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줄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수요가 과잉돼서 공급이 줄고 있다는 게 맞아요. 지금은 수요가 과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미쳤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늘리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는 입주는 여기서 무조건 플러스죠. 그렇다는 거는 22년에 입주가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물까지 늘어난 정도는 공급 과잉인데 여기에 플러스 공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매물 늘었지만 거래 침체는 여전. 매물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거래 침체가 여전하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수요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매물 쌓이고 있죠. 서울 강북 47%, 남양주 74%다 이렇게 쌓이고 있고 지금
다주택 집 팔면 세금 깎아줍니다. 이 반응 봤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은 53,0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순식간에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7,900건, 인천은 1,600건 정도가 늘었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소리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그런데도 강남은 신고가 행진하면서 동탄은 3억 떨어질 때 아까 봤죠? 동탄에서 6억 낮은 호가를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는 거. 그런데 서초는 9억 올랐다. 요거는 그 중에서 신고가 찍은 것을 골라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찍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강남은 헉 오르고 외곽은 억 내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강남 오른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 어때요? 3월, 4월에도 강남의 유명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억 원씩 하락한 거래들도 있다. 반포, 아리팍, 이게 46억에서 43억 1천원, 3억 5천 하락했고, 또 반래퍼 37억 5천에서 36억으로 빠졌다. 이게 평형대를 보면은 국평이죠. 그럼 보통 국평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많이 따지죠. 왜냐면 아파트에 가장 많은 세대수는 보통 국평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용 222, 216 이런 거 들고 와서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거래량 보면요. 다른 데 거래량 엄청나게 감소했어도 강남 거래량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죠. 그런데 강남은 지금 이제 3월에 거래량 늘었어도 100건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서초만 조금 많이 된 거죠. 강남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냐? 서초만 저기 계속 신고가 찍는다고 난리치고 하니까 거래량 늘었는데 저것도 지금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명이 분산하는 시기다.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하락이? 똘똘한 채는 다 오른다 했는데 송파, 강동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강남 3구에서 지금 이제 강남 서초만 남은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기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 말고 꾸준히 지금 이야기하는 데가 강남, 서초, 용산 정도죠. 강남 서초는 뭐 강남 4구, 3구 할 때도 강남 서초랑 송파, 강동은 약간 달랐고, 그리고 용산은 전통에 강한 거죠 원래. 용산은 아파트 뭐 이런 거보다 흥남동 이런 데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동네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지만,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가격이 오르지만 강남은 완전히 진짜 부자들만 사는 동네다 그게 아니라 아닌 단지들도 있죠. 적당히 비싼 고가 아파트 정도다 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다는 거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부분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이죠. 아니 강남 사는 사람이 돈 빌렸어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에요? 뒤져보면은 강남이나 마용성 등에서 돈이 없는데도 집값이 오른다고 차익을 남기려고 DSR 시행되기 전에 1금융, 2금융, 3금융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돈 끌어다가 자기 돈 많지 않게 집을 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냐. 강남의 대부분은 부자다. 그런데요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8사가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두 건이 떴어요. 14억으로. 그러면 요 단지의 가격은 14억으로 형성이 됩니다. 2000세대 중에서 2개, 즉 0.001%만 거래됐음에도. 반대로 2000세대 중에 2개가 박살이 나서 8억까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자가 오르는데도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다. 그 이유는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차가 한 1% 정도 되는데,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됐던 사람들은 지금 안 샀죠. 한 20년쯤 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연끌하려면 변동금리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붕괴되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고정금리도 큰 변동이 있으면 변동될 수 있다고 지금 약관에 달려있고, 리볼빙 뭐예요? 미루는 거죠. 2월 국전대출 1조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5월에 기준금리 인상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5월뿐만이 아니라 연준에서 6월 7월 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는 5월 7월 정도는 연속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보면 4월에서 그 비둘기파였던 주상영 위원까지도 금리 인상을 선제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금리 인상에서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엄청나게 영향이 더 갈 것이라는 거죠. 매매 시장이. 그리고 그 외에 전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전세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를 보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폭등하죠. 그 전엔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이 금리고 왼쪽이 양입니다. 그랬을 때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코로나 터지면서 조금 줄었는데 금리 낮추면서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아무리 난리 치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주3대 금리의 전세대출 금리도 같이 포함해서 평균 내죠. 그랬을 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 전국 가릴 거 없이 전세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하락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전세 시장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죠. 전세 매물 지금 막 조금 줄었다고 요거 가지고 난리치고 있죠. 막 그런데 요때부터 봐야 되죠. 이게 9월 21일 이때까지 허위 매물이 판쳤기 때문에 요 전에 매물은 사실상 신빙성이 없고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부과한 시점부터 봤을 때 지금 조금 떨어진 것보다 그 전까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것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경기 인천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전세 매물이 늘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보합으로 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욱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7월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전세 가격은 하락세로 바뀔 수 있다. 하반기에. 그런데 8월 임대차법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가 떨어지면은 매매시장 붕괴가 더 크게 오기 때문이죠. 다주택자들도 못 버틴다 이제. 근데 67만 가구 정도가 세입자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지금 적자 가구다. 거기에 분양시장 맨날 이야기하죠. 분상제 폐지하니까 분양가 더 오를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하니까 분양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분양시장은 박살이 났다. 그래서 3월에 1.0까지 떨어졌죠. 기준금리가. 그리고 2분기 5월에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1분기 때부터 20년 코로나 시장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분양시장에도 파고들면서 초기 분양률이 90%가 됐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3분기 때부터 올렸죠. 8월, 그 다음에 10월. 그러면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제대로 영향받고 있죠. 비싸서 분양을 못 받고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너무 커서 분양을 못 받는데 무슨 분양시장이 분양가를 더 올릴 수가 있느냐. 분양시장 보면은 미분양이니까 뭐 30% 할인, 이거는 뭐 과거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 가지고 소송 걸었는데 제 가격에 분양 받은 사람은 제 가격이 내야 됩니다. 30% 할인 분양 받은 사람은 운 좋게 싸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에 이어서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할인 혜택 지워지고 있고 9억 넘어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자체 보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혜택을 준다는 거, 콧대 높은 건설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 분양시장은 더욱 암울하다는 소리죠. 경매시장 가볼까요? 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해서 100% 넘었다. 이게 5월 10일 기사예요. 그러면서 4월 낙찰가율이 반등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띄우고 있죠. 그런데요, 그건 4월일 뿐이죠. 5월 7일 기사죠. 왜 5월 10일에 저 기사를 올렸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경매를 봤더니 어때요? 95%. 그러니까 4월 한 달 천하였다. 낙찰가율은 83.3%. 수도권은 이 중에서 94.2%. 경매시장도 붕괴되고 있다. 결론, 매매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거 보면은 거래량하고 매물이 줄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진짜 공급이 부족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100% 수요 감소입니다. 즉 아무리 지금 3월 거래량, 4월 거래량 선거 받고 완화 기대감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서울 아파트가 1000건대라는 것은 붕괴 직전이다. 거기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게 전세시장의 영향이 클 것이다. 전세가 8월 되면 폭등할 거예요. 최근 조금 감소한 거 가지고 개난리 치고 있는데 매물 엄청나게 늘어있죠. 그 다음에 상승폭 엄청나게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8월 되면은 갱신 매물들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신고가 늘어났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 줄었는데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뭐예요? 막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그걸 봤을 때 신고했더니 보니까 신규나 갱신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 오히려 신규 가격이 더 떨어진 수준이더라. 근데 8월에 매물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매물이 100건 늘어나고 수요도 100가구가 나오는데 이 수요 100가구가 다 전세 수요로 남느냐? 이 중에서 일부는 월세 수요로 빠질 것이다. 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이죠. 분양시장 말할 것도 없죠. 분양가 더 올리면 분양 안 됩니다. 분양가를 낮춰야만 분양이 되는 시기가 왔다. 그만큼 열기가 많이 줄었다. 경매시장 선거 효과로 반짝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전세, 분양, 경매 모두 지금 암울한데 하반기에 완화해준다고 얼마나 살아날까요? 그 전에 5월, 7월 금리 인상부터 봐라. 이게 전세시장과 매매시장, 분양시장의 경매시장까지, 그 전까지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대출받아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아무리 완화책을 써서 매물을 유도하더라도 수요가 더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